네, 안녕하십니까. 연금 투자 장기 적립, 시간이 돈 버는 기술을 주제로 강의하게 된 연금 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돈이 안 모인다, 돈이 자꾸 새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돈 관리 요령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 적립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단기 매매 수익률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를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1차 실행 한 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할 때는 목표, 자기의 목표 기대 수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한 250만 원 내외 수준이면, 부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부 기준 한 250만 원 수준이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50만 원 정도 내외가 그래도 우리가 표준적인 안온한 일상을 살 수 있는 캐시플로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500만 원 이상 정도면 여유로운 그래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정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연금 블록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소득 3층 연금을 가장 근간으로, 기반으로 여기에 더하여서 다양한 연금화 수단들을 활용하여서 자기의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자기 목표 수준에 맞게 연금 블록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월급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꺼내 쓰는 전략, 인출 전략에 대해서도 자기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운용하면서 매년 4% 정도 수준으로 꺼냈으면 자산의 감소 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약 30년 정도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후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실전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자산 관리 원리, 원칙과 기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또 들여다볼 겁니다.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걸 어떻게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연금 투자. 굉장히 모호하죠. 그리고 어려워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생각들 중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야, 투자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복잡해. 나는 못하겠어.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 속성, 원리, 기준, 이런 것들 조금만 우리가 기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또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야, 노후자금인데 원금 까먹어? 나는 손해보고는 다리 쭉 뻗고 못 자. 난 무서워. 못하겠어. 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자산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 적립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면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섭고 이런 생각들이 압도하다 보니까, 야,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지 뭐, 당면 과제가 돼서 발등에 뭐 진짜 떨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뭐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중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 알아볼까요? 실상 돈을 버는 거는요, 돈이 불어나는 것은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기술에 의해서 돈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의 힘입니다. 즉 축적의 힘이라는 것이죠. 자산 축적에 의해서 이 눈덩이 효과, 재투자,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내가 잘 운영하고 의지적으로 매매를 잘 한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발 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퇴직연금이든 IRP든 ISA든 연금저축이든 처음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습니다.
1년, 2년 쌓여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1, 2천만 원 될 때까지는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방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여서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몇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제 관심도가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돼 있네? 3천만 원 돼 있네? 시간에 투자하면 시간에 빗대어서 우리가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늘어나 있어요. 돈이 돈을 불어나게 새끼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회전을 통해서 매매를 잘해서 돈을 불리는 그런 생각보다 꾸준하게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적립하는 것, 축적하는 것, 이것이 자산관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오래 굴리면 당연히 이 눈덩이 효과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역사도, 문명이라는 것도 이 축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런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이죠. 돈 불어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자, 매달 자동으로 자동이체를 통해서 적립하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날이 되면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되면 일단 자동 이체 설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IS 계좌든 IRP 계좌든 DC 계좌든 여기 추가 납입하는 방식들을 처음부터 욕심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당장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증액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부담이 드는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감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일단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잊고 이렇게 묻어가면 쌓아가게 되면 돈은 저절로 불어나 있어요. 현업에 충실하면서 자동이체를 통해서 돈이 쌓이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목돈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금 원리와 동일합니다. 투자도요. 적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자동이체를 딱 설정해 놓으면 약속된 만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이 불어나 있어? 목돈을 우리가 쥘 수 있는 그 원리. 투자도 동일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그렇게 위험하지만 않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 시간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주머니로 나누어서 통장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들, 예적금이라든지 인컴형 자산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이자나 분배금이나 배당금이 나오는 이런 안정적인 자산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래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좀 뭉쳐가는, 좀 키우는 그런 성장 자산으로 나는 이 통장을 활용할 거야. 자, 이런 용도의 그런 통장. 예를 들어서요, IS 계좌 하나를 터가지고 여기는 내 꼬박꼬박 그냥 눈 딱 감고 3년, 5년 동안에는 좀 이렇게 인덱스 상품이나 이런 투자 상품을 많이 담아서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이런 용도의 성장형 자산, 이런 통장 하나 또 구분해 놓는 것이고요. 이런 통장들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금 계좌예요. 수시 입출금 이런 파킹형 통장, 비상금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통 6개월 내외에 이제 비상금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여유 자금,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계좌가 확보되어 있어야 이런 성장형 자산, 목적 자금 용도로 우리가 장기 자산을 부어놓은 것들을 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비상금 계좌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급할 때 비상시에는 언제든 이런 목적 자금 통장들을 다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할 때는 다소간 취지에 맞게 용도에 맞게 계좌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이제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가장 명심할 사항인데요. 보통 이게 균형형으로 5대5 비중에서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나는 돈을 모아가고 싶어.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만
투자 상품들을 조금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투자 비중을 이렇게 좀 한 30%로 줄이고 안정형 자산을 좀 이렇게 70% 비중으로 이건 본인들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또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난 좀 더 모험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투자 비중을 조금 7, 80% 정도 이렇게 늘려서 이와 같이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우리 성격에도 MBTI가 있듯이요. 투자 성향에도 MBTI가 있어요. 자기 투자 성향을 알고 그에 맞게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무엇으로 떼돈을 벌었다, 배를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자기 방식에 맞게 자기 속도로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아시겠죠? 노후자산을 준비할 때도요. 조금은 이런 계획이 설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적립할 기간이 10년 미만밖에 안 되네.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10년, 20년 정도는 내가 적립할 여력이 있어, 시간이 있어. 이런 자기 여력, 기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목표라는 생활비 목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소한의 250만 원 수준, 그래도 좀 표준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수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내 노후에는 여유 있게 멋지게 좀 살고 싶어. 지금 조금 덜 쓰더라도 내가 500만 원 이상 정도의 어떤 캐시플로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거야. 이렇게 자기 생활비 목표도 한번 여러분들이 설계해 보시고요.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덜 쓰고 난 좀 안정적으로 가두리 양식 투자 방식으로 나는 좀 안정적으로 모아갈 거야. 이런 안정 우선 포트폴리오를 정할지, 또 반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감내할 수 있어 하신다면 5대5 정도, 또 수익을 우선하는 경우에는 또 투자 비중을 좀 늘려서 이와 같이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할 그런 나이, 기간, 또 목표 수준에 맞게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해법을 찾아서 자기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자금을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수단들 중에서요. 절세 삼총사, 절세 효자 삼총사, 이 계좌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삼총사 중에 하나가 바로 ISA, 만능 목돈 마련 통장 IS 계좌가 있고요.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IRP 계좌는 재직형 IRP, 통산 IRP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적연금을 효율적으로 잘 통산하고 관리하는 계좌가 이제 퇴직연금 IRP 계좌죠.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절세형 삼총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 계좌부터 살펴볼까요? 이 IS 계좌 별명이요. 목돈 마련 만능 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만기 목돈 마련 절세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돈 마련과 자유로운 운용에 최적화된 계좌가 바로 IS 계좌인데요.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건을요. 이거는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되었다면 만기 연장도 안 되고 재가입도 안 돼요. 그것만 염두하시고요. 나머지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ISA 계좌가 되겠습니다. 납입 한도, 즉 저축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 원인데요. 당해년도에 내가 다 적립을 못했으면 저축 한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년도, 내년으로 계속 2월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3년 전에 내가 IS 계좌를 터놓기는 했는데 한 번도 활용을 안 했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6천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도 못 냈던 것들은 계속 2월이 되거든요. 익년도로요. 그래서 최대 5년간 신탁 원본을 저축 한도를 1억까지를 내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는 3년 이상인데요. 이 계좌의 만기가 3년, 5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년 1억 원까지라는 것이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을 난 오랫동안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
3년 이후에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어떤 혜택을 주는데 목돈 마련 만능 통장이라고 할까요? 비과세 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비과세 해준다. 비과세 혜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 수익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또 증권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 바로바로 우리는 15.4%라고 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자 소득으로 내가 적금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다 하면 15만 4천 원 원천 징수 후에 내가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IS 계좌를 통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고 또 펀드나 뭐 ET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의 형태가 발생했으면 그걸 통산해가지고 최대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400만 원일까요? 바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서민형으로 분류돼서요.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일단 비과세 한도 이 매력이 있고요. 만약에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해준다. 원래 일반 과세는 15.4%잖아요. 그에 비해서 9.9%로 그것도 분리과세 해준다. 분리과세라는 의미는요,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 9.9%로 종결시킨다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IS 계좌를 개설하면, 즉 IS 계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금시킬 수 있는 계좌를 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IS 계좌에 우리가 입금을 시켰다면 거기에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좌의 유형이 좀 달라집니다.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신탁형과 중개형,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신탁형과 중개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신탁형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믿고 맡기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직접 운용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탁형을 선택하셔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은행의 예적금이라든지 증권사들의 RP, ELB, 저축은행 예금 이러한 유형의 상품들을 담을 수 있고요. 그것만 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펀드나 ELS나 이런 간접 투자형 상품들도 담을 수 있는 계좌 유형이 신탁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투자 중개형이라는 게 있어요. IS 계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중개형 계좌가 있습니다. 중개형은요, 자기 주도로 운영의 주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깨먹어도 내가 운영하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형이 되겠습니다. 중개형을 통해서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상장된 ETF들, 해외에 상장 ETF들, 해외 주식들도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저희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것들 직접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IS 계좌, IS 중개형 계좌는 직접 못 담아요. 다만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들은 담을 수가 있습니다. IS 계좌는요, 계좌 개설을 합니다.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직접 본인들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유형으로 나는 주로 예금 중심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어, 간접 투자 상품들을 좀 담아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신탁형을 설정하셔서 예금이나 그다음에 펀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난 중개형으로 내가 직접 투자할 거야, 직접 주식도 투자하고 ETF도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중개형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완성하시고 여기에 이제 자동이체를 설정하셔서 매월 정해진 날짜 일정 금액을 따박따박 자동 적립하셔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목적 자금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IS 계좌입니다. 두 번째, 절세 3종사 중에 두 번째가 IRP 계좌를 소개해놨는데요. IRP 계좌는 정말 매력이 뿜뿜뿜입니다. 매력이 진짜 세 번째가 뿜뿜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쌓이면 굉장히 큰 목돈이 됩니다. 오랫동안. 궁극적으로는 이게
노후자금으로서 효자 상품이 된다는 것이죠. 노후자금의 핵심 계좌가 바로 IRP 계좌일 텐데요. 즉, 뭐 DB형이나 DC형이나 이렇게 받았던 퇴직연금을 결국 최종적으로 받는 계좌는 IRP거든요. 이 퇴직금 수령부터 세액공제까지 하나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계좌가 바로 이 IRP 계좌다.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군인 이런 분들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건을 한번 볼까요? 세액공제, 이 첫 번째 매력이 이제 세액공제라고 그랬는데요.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느냐? 소득 수준에서 조금 다른데요.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900만 원은요. 연금저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두 개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IRP 계좌는요. 운영하는 다소간의 운영 규제가 있어요. 모두 다 그냥 펀드나 ETF나 이런 것들 위험자산으로 100%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위험자산은 한 70% 수준까지, 나머지는 비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편입하셔야 됩니다. 노후자금인 만큼 너무 위험하게 운영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은 70% 수준으로 나머지는 좀 비위험자산으로 이렇게 담아서 관리하게 하는데, 요즘에는요, 이 투자 니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채권 혼합형 펀드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뭐 한 40, 50% 담고 나머지는 채권을 담아서 운영하는 그런 채권 혼합형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펀드나 ETF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비중을 조금 높여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형 IRP는요, 또 매력이 뭐가 있냐면 과세 이연을 해준다는 혜택도 있습니다. 과세 이연이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원천징수,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요, 과세를 나중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뤄준다, 이연해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그냥 재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익을 통산해준다. 이것을 내가 연금 수령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에 네트 수익에 대해서, 실질 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불이한다. 이것이 손익 통산에 대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율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 나이에 따라서요, 우리가 세금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69세까지. 사적연금들은 만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9세까지는 한 5.5%의 연금 소득세를 떼고요.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계좌가 IRP 계좌가 되겠습니다. 근데 IRP 계좌는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IRP 계좌를 터주지 않아요.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오십시오. 그걸 확인하고 IRP 계좌를 터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소득이 없는데도 나 여유자금을 조금 노후자금을 쌓고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가능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나 상품을 운영하고 혜택 주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자금 절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노후자금의 평생 월급화가 가능한 통장 연금저축입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연금 수령에 특화된 계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IRP 계좌에서도 세액공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IRP 계좌에서는 한 방에 그냥 900만 원 넣고 거기서 바로 그냥 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는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900만 원까지 한도까지 다 받고 싶다 하시면 연금저축에는 지금 600만 원까지 납입하시고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3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6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실상 매년 이 정도 한도를 채워서 세액공제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때, 12월 연말정산 할 때, 이번에 내가 잘못하면 세금을 토해낼 것 같아. 아니면 연말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액공제를 많이 환급받고 싶어.
그래서 목돈을 넣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목돈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환급 받은 후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계좌를 깰 수밖에 없어요.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낼 수가 있어요. 16.5%라고 하는 기타 소득세로 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RP든 연금저축계좌든 간에 우리가 납입 한도는 지속 가능한 수준, 즉 자동 이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제한하십시오라고 보통 권유드립니다. IRP 동일합니다. 사적연금들은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납입 시기를, 수령 시기를 정해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이 사적연금의 저축 한도는 연간 1,800입니다. 연간 1,800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계좌를 IRP나 연금저축 두 계좌를 잘 합산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또 자기가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IRP든 연금저축이든 IS든 연금보험이든 이런 사적 연금형 상품들은 중도 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도에 해지할 요량이면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못하게 된다는 거죠. 중도 해지하는 순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순간에 기타 소득세 16.5%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노후 자금으로서 여유 자금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자동이체 수준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 동일한 사적 연금 계좌인데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것, 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요. 일단 세액공제 한도는 아까 600만 원, 900만 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받았다면 좀 더 받고 싶다 하면 IRP 계좌를 터서 3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펀드 대부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니까요.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 그냥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100%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는 당연히 불가능하니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상품들, 위험자산들을 100% 다 담을 수 있는 게 연금저축. 반면에 IRP 계좌는 위험자산은 70% 한도로 관리된다. 나머지는 비위험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도 인출 부분에 대해서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반면에 IRP 계좌는 법적 사유 7가지가 있죠. 그 외에는 중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부 해지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IRP 계좌는요. 만약에 일부 퇴직금 부분은 내가 목돈을 좀 써야 되겠고 매년 내가 연말정산 받는 세액공제형 그 IRP는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요. 복수의 계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복수의 계좌로 금융기관별로 하나의 IRP 계좌들은 다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이게 복수 계좌를 활용하면 그런 위험성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다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수령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에 따라 취지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형 IRP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무리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내가 계속 적립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설정해라. 그래서 따박따박 매년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아라. 일단 세액공제 혜택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요. 좋은 혜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적연금은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좀 투자 상품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적립 투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코어 근육이거든요. 노후 자금에. 그래서 시장 지수,
인덱스 상품들을 중심으로 펀드나 ETF 등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장기 적립 투자하는 것 많이 좀 말씀드렸는데, 일부 비중은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일부 비중은 투자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 이렇게 활용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나중에 내가 수령할 때 무려 보니까 DC형이든 IRP든 간에 그냥 안정자산으로 100% 그냥 박아놓는 것보다는 이런 일부 자산을 인덱스 상품 중심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더라.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도 그렇게 투자한대요. 직장에 막 가입하면,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디폴트로 401k 같은 그런 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고요. 디폴트로요. 또 거기에 운영되는 것도 뭐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이런 자산 배분형 펀드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뭐 10년, 15년, 20년 근속하고 퇴직할 무렵에는 자기 퇴직금 계좌가 상당히 뭐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후자금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출 전략. 꺼내 쓰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단 인출 전략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비과세 뒤는 통장부터 꺼내 쓰십시오. 이게 다 소진되고 나면 그다음에 분리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되는 그런 상품들 그때부터 이제 꺼내 쓰십시오. 이게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 일반 계좌에서 이제 꺼내 쓰십시오. 보통 이런 순서를 정해 드리는데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재무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또 자산 관리하는 유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 갖다 놓고 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가 같이 상담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자산 관리, 특히 장기 자산을 관리할 때는요, 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동 이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넣는 것, 이 습관, 자동 행동 장치, 이것만 해놓으시면요, 실상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것이죠. 시간에 기대어서 버티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효자가 되어서 목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믿고 장기 적립 투자의 효과를 믿고 이렇게 실행해 보는 것 꼭 권유드립니다. 물론 전체 자산을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것 상당히 실천해 볼 만한, 한번 같이 실행해 볼 만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자동화, 구조화, 이렇게 규칙화 시켜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치해둬서는 또 안 돼요. 시장 상황이나 또 자기 나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이것도 효율적으로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국면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위험자산에 많이 가 있다. 아니 너무 좀 안전자산에 그냥 몰빵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정하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몰라, 귀찮아, 신경 쓰여. 이렇게 그냥 방치하기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갖고 어느 것이 더 좀 효율적일까, 어느 것이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들이나 또 잘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 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열어보고 수시로 이걸 바꾸고 이런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깃대어서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돈의 속성에서도 그런 게 있답니다. 돈을 믿어주는 것, 돈을 진득하게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이 돈도 자기가 효자 노릇을 하지,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쌌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요 돈도 달아난대요. 돈도 인격차랍니다. 너무 영리해가지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이 돈이 주인을 찾아서 달아난대요.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의사결정해서 어떤 계좌에 돈을 불이하기 시작했다면 당분간은 또 일정 기간 동안은 믿고 신뢰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리밸런싱은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도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나의 충실한 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은요. 이 좋은 비서를 내 편에 두고 내 비서로 쓰는 것이 현명한 거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자주 열어보지 말고 6월, 12월 연말 정산할 때 또 내 생일이 있는 달 이런 식으로 좀 정해가지고 한 번씩 열어봐라. 계좌를 열어봐라. 그래서 상태를 확인해봐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조차 또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나는 분기적으로는 한 번씩 열어보면서 살펴볼 거야. 아니면 그냥 나는 묻어놓고 그냥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만 열어볼 거야.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현업에 충실한 것.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이러한 자금들은 이렇게 구조화를 통해서 스스로 이게 자라나도록 길러나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내가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자산 관리가 쉽지 않아요. 또 의지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 관리 해보셨겠지만 잘 안 모입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적으로 이게 머리 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자동이체, 자산 배분을 통한 적립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화, 자동화 시켜서 시간에 맡기는 것, 이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 자산은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불려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적립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이 비용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운용 투자할 때 이 비용은 결국은 수익률 하락의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자주 매매하게 되면 그런 회전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설령 ETF나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그런 상품군에서도 수수료나 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 평가한 다음에 그래도 나한테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수익률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10%, 20% 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용은 내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비용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돈 관리할 때 가장 우선은 수익률이 아니라 절세라잖아요. 세금 아끼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절세는 곧 손에 쥐는 실질 수익률이죠. 그래서 세금은 현명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것, 이게 바람직하죠. 또한 세금을 내더라도 최대한 미룰 수 있다면 미루어서 나중에 내는 것, 이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주머니에, 어떤 통장에, 어떤 바스켓에 담을 것인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이런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절세 삼총사 상품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요, 지금 단기에 우리가 한몫 잡는 것, 정말 큰 수익을 얻는 것, 이렇게 접근하면요, 굉장히 실패하기 쉬워요. 이보다는요, 지속 가능한 투자,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게 현명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의 적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중도해집니다. 즉,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감으로 우리가 돈을 관리하면 이렇게 흐지부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맞게 돈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자꾸 새 나가요. 그래서 중도 해지, 중도 인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굴러가던 계좌도요, 중도에 우리가 깨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녹아내려 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또 힘도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항상 꺼내 쓸 수 있는 이 비상금 계좌를 꼭 관리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계좌들을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비상금 계좌, 보통 노자금으로는 6개월 남짓, 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1년 남짓, 그래도 언제든지 내가 급할 때는 비상금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통장, 이걸 꼭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꼭 새겨 들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나의 연금 통장, 평생 월급 통장 만드는 것, 즉 연금 캘린더, 이걸 한 번 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매달, 기초연금 얼마씩이 언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퇴직연금 언제부터 내가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또 개인연금 또 언제부터 내가 꺼냈을 것인지 순서를, 그다음에 주택연금은 내가 언제부터 마지막 최후보루로 활용할 것인지,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펜을 들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의 기간으로 내가 노후 자금을 소진하지 않고 내 기대 수명에 맞춰서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실천할 것, 노후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 적은 금액이라도 소액이라도 당장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 또 일정 비율은 투자 비율, 주로 이제 인덱스 상품 중심으로 투자 비율을 정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꺼내 쓰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 4% 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자기 형편에 맞게 인출 전략도 세우는 것, 이렇게 작은 시작이 우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보려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자는 우리의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에요. 하나의 관리 요령이고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돈 관리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입니까? 첫 번째, 자동이체를 통해서, 자동행동장치인 자동이체를 통해서 따박따박 작은 돈이라도 적립하자. 두 번째, 자산 배분과 적립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절세 통장, IS 계좌나 IRP 계좌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혜택을 보는 것. 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투자 참 어렵지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런 구조화를 지켜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매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자산을 어떻게 구조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